이 사연은 인생의 후반에서 보내온 한 통의 기록입니다.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앞, 나는 새벽 5시에 찬 공기를 가르며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경비복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 바람이 뼈마디를 쑤시게 하는 그런 아침이었지요. 그때 익숙한 외제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내 옆을 지나갔습니다. 차가 멈춰 서고 뒷좌석에서 골프 가방을 챙기던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40년 지기 명수였습니다. 번쩍이는 금시계를 찬 그 손은 한때 나와 함께 공장에서 기름때를 닦아내던 그 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창밖에 나를 보고도 먼지 낀 유리창을 보듯 시선을 돌려버렸습니다. 내 퇴직금 3억을 들고 사라졌던 그 친구는 그렇게 나의 지옥 위에서 화려한 성을 쌓고 살고 있었습니다. 나와 명수는 충청도 괴산 산골짜기에서 나고 자란 국민학교 동창입니다. 소꿉친구라는 말로는 부족한 사이였지요. 산에서 칡뿌리를 캐 나눠 먹고 냇가에서 발가벗고 물장구 치던 그 시절, 우리는 세상에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우리는 단돈 3만 원을 쥐고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영등포역 대합실 바닥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잠을 청하던 그 차가운 밤에도 우리는 웃었습니다. 명수는 늘 말했습니다. 철수야, 우리 꼭 성공해서 서울 한복판에 우리 집 갖자. 그때까진 절대 한 놈도 먼저 죽지 말자. 그 말 한마디에 나는 40년 동안 내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주며 살았습니다. 나는 이름 없는 정밀 공장에 취직해 35년을 버텼습니다. 새벽 별을 보고 출근해 밤이 이슥해서야 돌아오는 생활이었지요. 기계 돌아가는 소리에 귀가 먹먹해지고 손가락 2개가 기계에 눌려 으스러졌을 때도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명수가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면 산재 보상금까지 털어 넣어 주었으니까요. 명수는 수완이 좋았습니다. 영업이다 뭐다 하며 양복을 입고 세상을 누볐고 가끔 사업이 망해 술에 취해 우리 집 거실에 쓰러져 자도 내 아내 영순이는 군말 없이 해장국을 끓여냈습니다. 명수 씨도 고생이 많네. 아내는 오히려 그를 가엾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가족보다 더 깊은 피를 나눈 듯한 그런 관계 말입니다. 세월은 화살처럼 흘러 어느덧 머리칼에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재앙은 내가 공장에서 은퇴하던 날 찾아왔습니다. 평생을 기름밥 먹으며 모은 퇴직금과 아파트 한 채의 값을 판 돈, 도합 5억 원이 내 손에 쥐어졌습니다. 좁은 집에서 고생만 시킨 아내와 조그만 요양시설이라도 운영하며 여생을 보내려던 내 꿈을 명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 은퇴식 날, 명수는 비싼 양주 한 병을 들고 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철수야,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네 돈이 일하게 하자. 내가 이번에 신도시 상가 부지를 잡았어. 이건 내가 너한테만 주는 기회야. 딱 2년만 나한테 맡겨봐. 내가 네 노후 자금 10억으로 불려줄게. 우리 아들 장가 보낼 때 어깨 펴야지 않겠냐? 아내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보, 명수 씨 사업 운이 없는 사람인 거 당신도 알잖아요. 제발 우리 이 돈만은 지켜요. 우리 마지막 생명줄이잖아요.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명수를 믿었습니다. 40년 세월이 그 수많은 소주잔이 설마 나를 배신할까 싶었습니다. 명수가 써준 차용증 한 장에 내 인생 전체를 걸고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 명수는 제 돈이라도 생긴 듯 춤이라도 출 기세였습니다. 그때 나는 내가 의리를 지키는 영웅이라도 된 줄 알았습니다. 처음 반년은 꿈 같았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이자라며 통장에 꼬박꼬박 꽂혔습니다. 아내에게는 내가 다른 소일거리를 해서 버는 돈이라고 둘러댔지요.
명수는 나를 만날 때마다 고급 한정식집에 데려가 이 사람이 내 인생의 은인이다 라고 주변에 치켜세웠습니다. 그 대접이, 그 웃음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너무나 짧았고 균열은 소리 없이 찾아왔습니다. 약속한 이자가 하루, 이틀 밀리기 시작하더니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명수의 목소리에서 예전의 따뜻함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습니다. 철수야, 공사가 좀 늦어져서 그래. 큰 사업하려면 이 정도 위기는 넘겨야지. 네가 나를 못 믿으면 누가 믿겠냐? 명수의 그 말에 나는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독촉하는 건가 싶어. 전화를 거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지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늘 신호가 가던 명수의 번호가 없는 번호라는 기계적인 음성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다는 기분을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나는 미친 듯이 명수의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굳게 닫힌 문과 붉은 압류 딱지만이 나를 비웃듯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텅 빈 사무실 한가운데 서서 나는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책상 위에는 명수가 좋아하던 낡은 재떨이만 덩그러니 놓여 있더군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여기서 웃으며 내 손을 잡던 그 사람이 어떻게 연기처럼 사라질 수 있는지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한순간에 종이장처럼 찢겨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도 멀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내 영순이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웠습니다. 거실에 멍하니 앉아있는 아내에게 나는 차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 사색이 된 얼굴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아내는 그날 밤 소리도 내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밤을 치새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내 지옥 같은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명수가 나타날 법한 곳은 다 뒤지고 다녔습니다. 고향 친구들, 예전 직장 동료들, 심지어 명수의 일가 친척들 집까지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나도 명수한테 당했어. 철수야, 너도 조심하지 그랬냐? 평생을 믿어온 친구가 나뿐만 아니라 고향 사람들 모두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잠적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구토감이 몰려왔습니다. 명수의 차용증은 법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치밀하게 재산을 가족들 명의로 돌려놓고 자신은 파산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봤지만 돌아오는 말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직접 도장 찍으셨잖아요. 이건 투자 실패로 보이지 사기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지켜온 의리가 법 앞에서는 그저 어리석은 노인의 실수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집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융자를 받아 명수에게 준 돈은 고스란히 빚이 되어 돌아왔고 평생 아내와 고생해서 마련한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이삿짐을 싸던 아내는 평소 아끼던 그릇 세트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렸습니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아내는 치울 생각도 하지 않고 주저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디로 가요? 우리 아이들은 어떡해요? 나는 그저 깨진 사기 그릇 조각을 손으로 주워 담으며 내 손가락이 베이는 줄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서울 변두리의 낡은 다세대 주택 지하방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 좁은 방에서 아내와 나는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사라졌고 밥상 위에는 침묵만 가득했습니다. 아내는 결국 식당 주방 일을 나갔습니다. 평생 부엌일은 집에서만 하던 고운 손이 락스물에 불을 트고 벌겋게 달아오르는 걸 보며 나는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죄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일자리를 찾아 헤매던 중 우연히 고향 동창을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내 차림새를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철수야, 너 혹시 명수 소식 들었냐? 걔 요즘 강남에 있는 최고급 아파트에 산다더라. 자기 아들 이름으로 집을 샀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그 길로 친구가 알려준 아파트 주소를 들고 달려갔습니다. 강남의 한복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있는 번쩍이는 건물을 보며 나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경비원은 낡은 점퍼를 입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막아섰습니다. 어디 오셨어요? 입주민 아니시면 못 들어갑니다. 나는 단지 밖 벤치에서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명수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며 내 마음속에서는 수만 번의 살인과 수만 번의 화해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8시 고급 외제차가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나는 차를 막아섰습니다. 차창이 천천히 내려가고 선글라스를 쓴 명수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차갑게 입을 뗐습니다. 야, 철수야. 구질구질하게 여기까지 와서 뭐하냐? 쪽팔리게 경비원들 보잖아. 40년을 형제처럼 지내온 친구가 내 모든 것을 앗아간 사람이 나에게 처음 던진 말은 쪽팔리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내 손은 부들부들 떨리기만 했습니다. 명수야,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우리 40년 우정이. 그 돈이 어떤 돈인지 네가 제일 잘 알잖아. 내 절규의 명수는 오히려 헛웃음을 지으며 내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우정? 철수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다 돈 따라 움직이는 거지. 너도 참 순진하다. 이제 그만 가라. 나 바빠. 그가 차창을 올리고 사라질 때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명수의 차가 지나간 자리에는 매연 냄새만 가득했습니다. 그 냄새가 꼭 내 인생이 타버린 냄새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믿었던 모든 세계가, 내가 지켜온 모든 가치가 저 외제차 바퀴 아래 깔려 뭉개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슬픔은 분노로 바뀌었고 분노는 다시 차가운 체념으로 변했습니다. 나는 명수가 사는 그 아파트에 경비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를 매일 보고 싶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잘 사는지, 그 화려함 끝에 어떤 비참함이 숨어 있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마지막 복수였습니다. 내가 명수가 사는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출근한 지 어느덧 반년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낡은 경비복 지퍼를 올릴 때마다 나는 거울 속에 나에게 묻곤 했습니다. 철수야,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하지만 대답 대신 돌아오는 것은 묵직한 빗자루의 무게뿐이었습니다. 명수는 여전히 나를 무시했습니다. 그가 외제차를 타고 정문을 지날 때면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굴복이 아니라 그를 지켜보는 나만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그의 화려함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명수의 차가 정문을 나가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세차장 한복판에 늘 반짝이던 그의 차 위에는 먼지가 쌓여갔고 골프백을 메고 기세등등하게 걷던 그의 뒷모습은 눈에 띄게 수척해졌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명수의 아들이 사업의 실패에 집이 가압류될지도 모른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돈으로 쌓은 성은 모래성보다 더 쉽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비 오던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명수가 구급차에 실려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들것에 실려나오는 그의 얼굴은 내가 알던 명수가 아니었습니다. 움푹 패인 볼과 초점 없는 눈동자, 그 화려한 펜트하우스에서
그는 이미 죽어가는 중이었던 겁니다. 그가 실려나간 뒤 남겨진 거실 창가를 올려다보며 나는 처음으로 그가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을 남의 눈을 속이며 지켜온 그 돈이 죽음 앞에서는 그저 차가운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을까요? 며칠 뒤 고향 동창인 영식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나를 인근 포장마차로 데려가 소주 한 잔을 따르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철수야, 명수 말이다. 췌장암이라더라. 이제 얼마 안 남았대. 걔가 너를 찾더라. 나는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를 그토록 비참하게 만들었던 사람, 내 평생의 노고를 가로챘던 그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나를 찾는다는 소리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나를 왜 법대로 하라더니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식이는 한숨을 내쉬며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명수가 그러더라. 내 퇴직금 3억 그거 다 탕진한 게 아니라고. 사실은 자기 아들 사업 살리려고 빼돌렸던 건데 아들이 그것마저 다 날려먹었다더구나. 여기 이 봉투에 든 게 명수가 마지막으로 남긴 거다. 봉투 안에는 낡은 차용증 한 장과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40년 전 우리가 처음 서울로 올라오던 날 영등포역 앞에서 찍었던 그 낡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철수야, 미안하다. 다음 생에는 너한테 빚지지 않는 친구로 태어나고 싶다. 나는 그 길로 명수가 있는 요양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병실 문 앞에서 나는 멈춰 섰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보이는 명수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가쁜 숨을 몰아쉬는 그를 보며 나는 내가 준비했던 그 수많은 저주와 욕설을 삼켰습니다. 내가 그를 용서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다만 그와 나 사이의 40년이라는 세월이 그 고통스러운 배신마저도 인생이라는 큰 바다의 일부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돈을 얻기 위해 평생을 속이며 살았고 나는 돈을 잃었지만 적어도 부끄럽지 않은 경비원으로 남았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복수는 이미 끝난 것이었습니다. 명수는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식장은 쓸쓸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아끼던 아들도 그가 돈으로 샀던 수많은 인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40년 지기였던 나만이 낡은 정장을 차려입고 그의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명수는 여전히 영리한 눈빛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경비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아내 영순이에게 그 봉투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낡은 사진만은 지갑 속에 깊이 넣어두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식당 일을 하지만 우리는 다시 마주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은 길지만 그 침묵 속에는 서로에 대한 안쓰러움과 이해가 섞여 있습니다. 가끔 새벽에 잠이 깨면 창밖을 봅니다. 내가 썰어냈던 그 아파트의 낙엽들처럼 명수와의 기억도 조금씩 바람에 날려보냅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으로 얄궂습니다. 평생을 믿어온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그 친구를 증오하며 살다 결국 마지막을 지켜준 것도 나라는 사실이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슴속에 도저히 지울 수 없는 배신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시나요? 그 상처를 억지로 아물게 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세월이 흐르면 그 상처도 인생의 무늬가 되고 결국은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삶의 무게가 되더군요. 저처럼 뒤늦게 깨달은 사람이 드리는 마지막 고백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선택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게 합니다.